자, 성동격서 하다가 이제 수도퍼가 됐는데요. 자, 무슨 말이 성동격서냐?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작전할 때 속임수 작전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에 군대에 쓰는 말인데, 동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소리를 내는 거, 소리 성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공격은 서쪽으로 하는 거예요. 성동격서라, 이면 성동격서. 이걸 누가 써먹었냐면, 역사에서 많이 써먹는데, 제가 이 말을 언제 알게 됐냐면, 9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걸프전이라고 하는 성동격사. 여기에 유명한 미국의 이 걸프전 총책임 사령관이 노만 슈왈츠코프라고 하는데, 자, 노만 슈왈츠코프는 독일계 이름이죠, 그죠? 블랙 헤드란 말이죠. 슈왈츠코프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름이 생긴 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만 슈발츠코프 장군이 별 4개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작전을 쳤냐면은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자꾸 이쪽으로 쳐들어간다고 문을 띄운 거죠. 그러면 이라크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데가. 이 성동격서라고 하는 작전이 그 당시 1991년도에 그 지상전 벌어졌을 때에 지상군 총사령관이었던 미군 대장 노만 슈발츠코프의 뛰어난 작전이고 여기에 또 주요했던 게 뭐 사막 아닙니까? 그죠? 걸프전은 사막 이제 91년도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9년 전인데 사막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력이 뭐냐면요. 사막을 걸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가다가 다 이제 타 죽어요. 그런데 탱크로 빨리 몰고 가는데 탱크전이에요. 이라크만 하더라도 탱크가 5,000대 넘게.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탱크가 많아요. 그 정도로 사담 후세인이 국방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인구가 1,800만밖에 안 해. 그러면 북한 인구밖에 안 돼. 우리나라 남한이 그때 4천만이 넘는. 근데 우리도 5,000대가 없는데 이 탱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무력화시킨 게 뭐냐면요. 그 장비 기술이 어디 뛰어나냐. 전차전 기술은 아무래도 미군이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데 얘들이 전쟁할 때 밤에 전부 다 적외선 잠망경이라 해갖고 전차 시설이 좋은데 밤에 정밀하게 적지를 내다볼 수 있는 잠망경이 있어요. 잠망경에서 정확히 정밀하게 적 전차 위치를 알고 그 위치를 딱 확인해서 포수가 재죠. 저기 정확히 위치를. 포 쏘는 사람 전차 내에서 포수라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재가지고 전차 포탄을 날립니다. 전차 탱크에 이 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차포로 해갖고 다 맞췄다는 거예요. 다 요격해버려요. 그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뭐 전쟁하기 전에 거의 다 무력화돼 버린 그런 뛰어난 걸프전 전쟁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미군이 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고 뭐 조그만 그런 뭐 며칠 뭐 공수부대 투입하고 이런 전쟁했는데 지상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 당시 뭐 미군만 간 게 아니고 프랑스 군대, 영국 군대는 좀 제법 많이 파견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전투병과는 안 보내고 눈치껏 해갖고 뭐 물자 보내고 뭐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미군의 어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육상군 전투력이 드러나는데 현대가 이제 과학전이니까 그런 정확한 그런 어떤 정조준에 의한 사격이 굉장히 실효를 발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노만 슈발츠코프가 보여줬던 성동격서 전략 이걸 이제 누가 써먹게 되냐면은 유명한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먹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 한니발이 어떻게 성동격서를 하냐면 상식적으로 재침을 할 경우에 포에니 전쟁에 의해서 시실리로 쳐들어와서 로마 본토 이탈리아 반도로 상륙하는 것이 거의 100%로 아니면 다른 데서 어디로 올 것이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는데 그렇게 가면 적이 다 기다리고 있는 적이 알고 있는 전쟁하면 이미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어서 여기 23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잘 안 보이죠. 그죠? 자, 이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 2차 포에니 전쟁 지도라 해서 여기 보면 톡 튀어 나와 있는 북아프리카 반도에서 어떻게 돼요? 스페인 쪽으로 이동을 해요. 에스파니아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스페인의 동해안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탈리아 쪽으로 향하게 가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는데 거기에서 이 알프스라고 하는 표기가 나와요. 알프스 서쪽 끝을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알프스 서쪽 끝이라고 해서 뭐 평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완전 고지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코끼리를 끌고 코끼리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아프리카 남쪽에서 끌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디서 끌고 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코끼리를 끌고 와갖고는 이제 로마를 갖다가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 겨울에 넘어갔다 그러는데 여름에 가도 겨울인데요. 겨울에 가면 정말 완전히 겨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코끼리가 뭐 가다가 뭐 낭떠러지 떨어지는 것까지 다 우리가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들이 일부가 살아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이제 야푸수산 그쪽을 이제 탐사를 해봐야 되는데 못 믿어지는 게 사람이 해발이 몇천 미터 되는 거, 5천 미터면 5천 미터. 거기에 사람 혼자도 지나가기 힘든 협로가 있는데 그 코끼리가 어떻게 거기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어떤 식으로 산을 넘어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현대 역사들이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고대 역사가들이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을 넘어갔다. 정말 믿기기 힘든데 그래갖고 쳐들어갔기 때문에 로마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당하는 꼴이 돼서 속수무책이 글러올 줄은 몰랐던 완전히 성동격설을 해버렸더니 그래서 이 한니발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걸 수도 있고 배짱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출혈이 심한 가다 보면 이 행군로가 길면 그죠 보급선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위험 부담이 크다고 봐야죠. 위에서 밑으로 가면 좀 꼼짝은 못하겠지만은 마치 그 페르시아가 이전의 루트를 달리해서 480년에 다시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북부로부터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를 꼼짝 못하게 만들. 그거하고 같은 전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와서 꼼짝을 못하면서 초기에 이탈리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난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걸 찾고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잠깐 사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도저히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꼼짝도 못하게 당할 판국이거든요. 준비가 안 돼.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이제 약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기원전 218년, 이제 세컨드 퓨닉 워, 2차 푸니크 전쟁인데요. 218년 한니발이 히스파니아의 사군틈을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그러고 난 다음에 군대를 끌고 갈리아로 넘어가 버리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게 한니발한테 유리해가지고 로마는 상당 영토를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로마 이제 수도도 이제 지금 내놓아야 될 판국이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 무너지게 될 판국이어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제 게릴라 전술이 좋다라고 하는 걸 한니발과의 직접전을 겪어봤던 지휘관들의 생각에 의해서 깨닫게 되면서 예를 들어 파비우스 같은 사람은 지연 전술을 많이 써먹었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그죠? 그 알렉산더하고 한니발은 격동인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선멸전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 화끈하게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한니발과 이 알렉산더 대왕이 격동인 상태에서 전쟁하는. 격동이라는 격동인 상태에서 적을 갖다가 섬멸을 해버리네. 이 한니발하고 알렉산더는 이 격동이래. 격동인 상태에서 적을 섬멸하니까 적은 어떻게 됩니까? 맞대응해서 자신이 없으면 작전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인파이터하고 아웃복서가 있다면 복싱에서 둘 다 인파이팅을 하면 관중들이 가장 좋아하긴 한데 실제로 인파이팅을 둘이 했을 때 한 사람 깨닫죠. 내가 인파이팅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힘이 밀리면 나는 어떻게 다른 방향. 그게 똑똑한 거지. 끝까지 정면하면 자기한테 불리하죠. 그래서 겪어보고 아니면 작전을 바꾸는데 로마도 겪어봤는데 정면으로 맞닥뜨리니까 한니발한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연 전술을 쓰고 게릴라 전술을 쓰고 치고 빠지고 참 괴롭히죠. 그죠? 여러분 아직 야구할 때도 보면요.
상대 투수 공을 딱 던지는데 공이 너무 빠르잖아요. 도저히 풀스윙이든지 아니면 뭐 짧은 스윙이든지 쳐서 뭐 어떻게 뭐 안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요령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꾸 파울만 치죠, 그죠? 파울. 탁탁 끊어버려요. 그래서 20개, 30개 던져서 제풀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죠. 그걸 야구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 계속 파울 치면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 갖고는 이제 로마가 위기에 많이 처했는데 근신히 버티다가 신의 한 수를 뜨는데 이 유명한 스키피오 집안의 이 스키피오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무래도 이탈리아 내에서만 전쟁하면 장기전으로 하고 굉장히 알 수가 없고 우리 국토만 손해를 보면서 쳐들어온 놈도 불리하지만 전쟁을 단기에 끝내기 너무 힘드니까 아무래도 허를 한번 찔러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본국의 상태는 분명히 허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나 저렇게나 어차피 모험이니까 우리가 큰 군대를 이끌고 그 한니발이 떠나왔던 자기 본국 카르타고의 심장부를 공격을 하는 게 어떻게? 그러면 거기가 비어져 있을 거니까 거기서 승리하면 끝난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치 우리 예전에 이제 겪어본 건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으면 무모한 상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이 계속 불안하고 북한의 보급선이 이미 너무 길어졌고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도 오랫동안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허리를 한번 치는 게 좋겠다 해갖고는 사실은 상륙하기 굉장히 부적절한 인천항이었는데요. 그걸 갖다가 어차피 망할 거 한번 도박은 해야 된다 해갖고 메가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 반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인천 상륙을 해서 대박이 터졌죠. 그죠? 그래갖고는 적을 완전히 다 쫓아보내버렸는데 자 이게 바로 로마의 신의 한 수다. 그래가지고는 어디를 치느냐 비워져 있는 카르타고 본국에는 거의 군대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국을 막기도 힘든데 한니발은 여기 묶어놓고는 어디로 들어간다? 카르타고 본질을 향해서 본국을 향해서 들어가갖고는 결정적으로 승리를 거두는데 기원전 202년 결정전이 벌어졌죠. The Battle of Zama, 자마의 결전이 벌어졌죠. 이 로마 전사의 길이 빛나는 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마의 결전. 자마. ZAMA라고 해서 자마의 결전인데 BC 202년에 벌어졌던 이 결전에서 카르타고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이로써 한니발 전쟁 세컨 퓨닉 워가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한니발의 세력은 한니발은 물론 도망가서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나라 꼬드겨서 로마에 재침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후에 어떤 책략을 도모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진 게 이제 결정타를 당하긴 하죠. 그래서 로마사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쟁인 게 만약에 자마의 결정 같은 걸 감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든 간에 본국에서 지리한 일은 계속 싸움이 계속돼요. 그러면 본국이 더 피폐하게 돼요. 근데 스키피오 가문의 명예를 불러와 주었던 이 사건 이걸 통해서 이 가문은 명문가가 되게 돼요. 조상 대대로 이렇게 자손 대대로 이제 명장들이 나오고 중요한 정치인들이 나오는 그야말로 가문의 업그레이드 사건이 벌어졌던 자마의 결전이죠. 로마인들의 자부심이 적의 역습을 심장부를 노려가지고 강탈을 해서 KO시켜버린. 미국 역사에서도 이제 많은 빛나는 전투,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빛나는 전투. 제가 봤을 때 가장 우리나라의 역대로 가장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다. 사실은 맞을 겁니다. 아마 중국의 사서에는 을지문덕이 막아냈던 그 수양제의 113만 대군을 쫓아보냈던 사건. 이 무슨 대첩입니까? 이게 살수 대첩인가요? 그 사건이 우리나라 전사에 가장 빛나는 전쟁이 아닐까. 양만춘의 안시성 사업. 굉장히 빛나는. 그리고 수의 열세나 전반적 객관적 전력의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대첩이라고 불렸던 독립군 전쟁의 청살리 전투. 그리고 봉오동 전투.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혁혁한 승리라기보다는 방어로서는 뛰어났던 6.25 초기, 6.25가 벌어졌던 초기 상황. 그 춘천지대를 철저히 계속해서 며칠 정도를 잘 막아냈던 육사단의 그 전투, 초기 전투가 아주 뛰어나고
이후에 또 용문산 전투라고 해서 적군을 완전히 괴멸시킨 전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뛰어난데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빛나는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던 빛나는 사건은 바로 자마의 결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들의 어떤 역사에서 자부심을 가지는 몇몇 전쟁들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자부심 가진 건 독립한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디펜던스 했던 그 전쟁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성조기에 나오는 국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들리는가 여러분들은 저 소리를 하면서 뭐 성벽나루에서 조국을 위해서 지켜갔던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게 이제 미국 그 뭡니까 그 애국가의 가사 내용 아닙니까? 독립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담은 것이죠. 이 링컨의 연설도 그거하고 다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독립이 아니고 이제 남북 전쟁인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 또 자랑한 대외전에서의 그 해외 나가가지고 한판 한 것 중에는 또 2차 대전의 어떤 승패를 갖다가 좌우하는데 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태평양 전선들을 많이 특히 그 당시 태평양 전선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일본군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다 장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일본이 다 장해요. 미국이 갖고 있던 것도 뺏었어. 그러다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맞받아쳐 갖고 조금씩 회복해 나갔는데 치고 받고 공방이 몇 년간 벌어지는데 이오지마 전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오지마. 그 이제 태평양 어느 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작전적으로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미국의 이 군인들이 그 미국 성조기를 함께 꽂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미국의 애국가가 나오는 수많은 애국가 연주되는 장면에서 퍼포먼스가 있는 때는 이걸 흉내를 많이. 이게 빙이라고 그러죠. 흉내내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1년에 한 번씩 요새는 안 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그 가장 그 시청률이 높다고 하는 미식 축구 결승전 같은 거 하면은 국가가 나옵니다. 항상 자기 나라 국가를 먼저 부르는데 그때 이제 누가 노래 부르면은 거기 이제 뭐 배우들이 나가서 이제 군복 입고 그 이오지마 섬에서 몇 명이 같이 그 미국의 뭡니까 성조기를 꽂던 장면 있죠. 그걸 그대로 연출을. 궁금하면 유튜브 같은데 미국 애국 국가 연주라고 하는 게 쳐갖고 보면은요 이런 거 흉내내는 거 되게 많습니다. 미국도 나름대로는 국가에 대한 그 지내왔던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로마로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전쟁이 바로 뭐 다른 수많은 승리했던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카르타고한테 이제 국가가 망할 뻔하다가 거기서 반전을 기했던 이 전쟁 굉장히 중요한 전쟁 바로 이 자마의 결전 이 202년 사건 이후에 곧 양측은 이제 반전이 돼서 카르타가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돼? 조약을 맺어서 진측이 이 전쟁 책임을 져야 되니까 배상금도 내고 영토 문제 재정리하고 카르타고는 이제 원래 세력권이 많이 위축이 되겠죠. 땅을 많이 잃고 배상금 내야 되고 지중해에 있었어요. 어떤 상권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역에 대한 이니셔티브, 뭐 발언권 다 약해지면서 무기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마의 결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리고 로마가 지중해 최강대국이 되는데 이바지했던 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로마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영토 국가도 아니에요. 힘이 너무 세져. 영토도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임파이어가 이제 됐다기보다는 되는 길로 가는 첫 발자국이 완전히 찍혀버려요. The Battle of Zama. 자마의 결전이 로마로서는 굉장히 빛나는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그래서 한니발의 이 로마를 꺾기 위한 노력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게 돼버렸죠. 그 수포로 돌아가고 이후에 한니발은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나라들을 자꾸 마케도니아에 찾아가고 뭐 이렇게 다시 로마를 치려고 막 그런 쪽에 작전을 펴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 꼬드겨 내는 게 누구냐? 마케도니아 왕의 하고 이제 결합이 돼요. 마케도니아가 이제 개입하고 싶죠. 마케도니아는 아직까지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를 별로 겪어보진 못해요.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세냐 해갖고 이제 한번 테스트는 해봐야 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 화면에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일단은 그림으로서 여기 보면요. 알프스를 넘는 카르타고 군에 대한 그림 자료가 여기 있고요. 코끼리를 통해서 로마를 많이 괴롭혔을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데
로마 진영을 이제 괴멸시켜버리는 코끼리의 강력한 투입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로마가 시중에 막강한 세력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누구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누구하고만. 이제 그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중해의 동쪽의 전통적인 강국이라고 하는 마케도니아하고 이제 연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케도니아를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디아도코이라고 하는 상황, 후계자 전쟁이 막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갖춰갔던 빅3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게 뭐냐면 근동 지역에 포진했던 거대한 영토에 셀레우쿠스 장군이 세운 셀레우쿠스 왕조가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시리아 왕조라고도 하긴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온 사람이 세웠죠. 그죠? 그래서 통치는 백인이 한다고 보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혼혈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고, 이집트를 거점으로 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이 세운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본국 마케도니아에는 안티고누스가 세운 왕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아직까지는 힘이 있어가지고 근동에 아니 이제 그 유럽 세계 지중해에서 이제 발언권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하고 이제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래가지고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1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그냥 215에서 205년에 벌어졌던 전쟁이고 이때 마케도니아의 왕은 필리포스 5세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에 비해서는 통치가 100년 이상 더 지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필리포스 5세인데 로마와 혈투를 거듭하던 한니발하고 동맹을 맺고는 로마에 도전을 했다. 그러니까 이 1차 마케도니아 전쟁하고 2차 포이니 전쟁하고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뭐 누가 딱히 뭐 이겼다라고 하긴 힘들고 그렇게 한번 붙은 바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센지에 대해서 결판을 내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200년에서 197년. 자, 이게 언제 벌어지냐? 자마의 결전이 끝납니다. 그러면 카르타고의 힘은 완전히 이제 로마한테 져서 이제 배상금 내고 이제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필리푸스 5세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변에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들 있잖아요. 이제 필리푸스는 마케도니아와 거대한 영토 국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이 마을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 이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도시 국가들한테 아무리 힘이 세니까 압박을 가하죠. 그죠?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주변에 있는 그리스의 조그만 나라들이 눈치를 보는 거죠. 근데 지난 몇 년간의 어떤 아니면 몇십 년간의 과거를 갖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로마라고 하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게 엄청나게 강해갖고 지중해 상권을 쥐어 흔들었던 이 카르타고를 전쟁에서 완전히 제압, 포에니 전쟁으로 이 로마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이 필리푸스가 압박하는 데서부터 벗어나지 않은가 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의 많은 세력들이 친로마화되는 그런 외교적 동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 구원 요청을 하니까 로마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는 그러면 도와주지 해갖고는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보내갖고 키노스케 팔라이 전투에서 마케도니아를 갖다가 격파를 하게 된다.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 197년에 벌어졌던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전쟁인데 키노스케 팔라이라고 하는 전투에서요. 테르모필라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키노스케 팔라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로마와 마케도니아와의 한판 싸움이지. 여기서 키노스케 팔라이에서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제압하고 그리스의 조그만 나라들의 자유를 지켜주죠. 그래서 로마의 별명이 그리스에게 해방자가 되어버렸어요. 졸지 이제 그 평화 유지군
아니면 국제경찰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로마 장군이 누구냐? 플라미니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에 자기 이름을 그득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기가 그냥 전쟁 가서 이긴 것밖에 없는데 덕분에 그리스 도시들이 고마워해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감사를 하게. 자, 플라미니누스. 네, 플라미니누스. 이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게 그러냐면요. 플라미니우스로 알기 때문에 오타가 많이 일어나요. 플라미니누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배울 때 말입니다. 플라미니누스. 플라미니누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 마케도니아를 무찌르고 마케도니아의 압박 속에 고생하는 그리스 이런저런 조그만 도시들의 자유를 지켜줘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게 제가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 그림으로 갖다 놨는데 이래 돼 있죠, 그죠? Flamininus restoring river to Greece at the Isthmian Games. 이스트무스 경기 도중에 그리스에게서는 이스트무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체육대회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모여서 막 이렇게 행사를 벌이던 그리스인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플라미니누스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하고 전쟁에서 이겨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마케도니아의 압박을 안 당합니다. 자유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플라미니누스한테 고맙다고 막 갈채를 보내요. 그래서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바로 위에 뭐가 나오느냐? Coin of Titus Quinctius Flamininus British Museum 이래 나오죠. 그죠? 자, 이름이 되게 길어요. 티투스도 있고 퀸티우스도 있고 플라미니누스도 있고. 그래서 플라미니누스는 이제 패밀리 네임이 되고 나머지는 나머지 네임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미니누스를 기념한 동전이 나와. 이게 대한 이 주화가 어디에 보관돼 있다? 대형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여기 보면 플라미니누스의 얼굴상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머리숱도 많고 여기 보면 이렇게 특수염 이렇게 해가지고 플라미니누스가 여기 나와 있어요. 플라미니누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러다 이게 마케도니아에 이제 위신이 많이 추락하게 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는 명실상부하게 지중해 세계에서 이제 2대 세력을 꺾어버리는데 처음에는 군사력보다는 경제력이나 아니면 이제 해외 교역 능력이 막강했던 그러니까 근동의 이 팔레스틴 지역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전체에 걸쳐서 엄청난 상권을 형성했던 카르타고와 포에니 사람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고 202년까지 전쟁.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마케도니아의 힘을 꺾어버리는데 결정적으로 197년에 키노스케 팔라이 전투에서 그 막강하다는 마케도니아의 군사력을 갖다가 괴멸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더 이상 지중해 세계에서 라이벌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절대 강자로 부상하게. 이 시점부터 이제 로마로서는 드디어 제국화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막바로 제국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기들도 준비가 안 돼서 정신없이 일어나. 근데 서서히 깨달은 게 뭐냐면 제국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이 플라미니누스에 의해서 이제 197년 지중해 세계의 실질적인 외교는 이 로마가 장악하고 이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들붙어서 이렇게 재미를 보려고 즉 덕을 보려고 하는 거죠. 외교적으로. 왜? 그 전까지는 주로 마케도니아나 알렉산더의 갈라진 왕국들이 힘을 쓰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실제로 무력이 누가 세다는 걸 알아요. 여러 번 전쟁을 통해 로마가 막강한 힘을 보여줘 버리니까 이제 실력자는 로마다 해서 로마 쪽이 줄을 서게 돼요. 이런 정황들이 다른 주변 국가들의 이 사료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디서 보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긴 기록 있죠. 그죠? 성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특히 어디 있냐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중세 학자들이 수많은 성경에 관한 기록이 있죠. 그죠? 이 수많은 기록에서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아닌 거는 빼버렸는데 그때 배제된 성경에 원래 들어있던 게 있습니다. 이걸 외경이라고 해요. 아포크리펜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 역사가 나오는데 외교적 정황이 나오게 돼요. 아포크리펜이라는데요.
외경이라고 해요. 성경에 원래 들어 있었는데 정리하다가 이게 이제 관련성이 좀 덜하다 해서 배제시킨 게 외경이래요. 외경.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외경은 이제 취급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약간 원래 본질하고 좀 벗어난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거나 간에 여기 보면 딴 거 볼 거 없이 역사 사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로마에게 들이붙어 가지고는 로마 원로원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접촉하는 게. 그래갖고 우리도 좀 동맹에 끼워주세요. 동맹이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 공격받을 때 로마한테 정식으로 요청. 우리 구하러 오세요. 동맹이 안 돼 있으면 보내달라 한다고 해서 보내주라는 법이 없거든. 근데 동맹을 맺으려면 이게 의무란 말입니다. 의무라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 그래서 로마가 그만큼 외교적 위상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가 더 벌어지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또 하나 힘 있는 세력이 어디냐면 유럽 밖에 있는데 셀레우쿠스가 세운 이 세력이죠. 이게 바로 유명한 셀레우쿠스 왕조죠. 알렉산더의 유산을 하나를 물려받아 가지고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아있던 땅덩어리는 아주 큰 데인데 이 셀레우쿠스하고 벌였던 전쟁을 뭐냐 이렇게 하면 BC 189년에 벌였던 로마와 셀레우쿠스의 전쟁이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시리아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로마와 셀레우쿠스가 이제 벌였던 전쟁이 있는데 한번 보여서 파워포인트에 제가 이런 언급을 해놨는지 파워포인트는 이걸 안 담고 있는데 189년에 그죠 로마하고 셀레우쿠스가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늘 유럽 지역으로 쳐들어가고 싶었던 이 셀레우쿠스 왕조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야심만만한 이 군주가 누구냐? 역사에 굉장히 악명을 많이 떨쳤는데 땅덩어리 엄청나게 크게 갖고 있는 안티오쿠스 왕이라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이 안티오쿠스를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보고 알렉산더 왕이라고 불러요. 더 그레이트라 그러는데 자칭이고. 근데 이 사람 때 영토가 넓어진 건 사실이고. 그래서 자기나 알렉산더나 동급이다 이래가지고 좀 뻐기고 다니는 사람인데 안티오쿠스 더 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그레이트라고 그러죠. 안티오쿠스 왕이라는데 이 안티오쿠스 왕이 항상 그 서쪽으로 팽창해가지고 패권을 확대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마케도니아 정도는 우리가 뭐 접수하고 막 해갖고 로마하고 한번 붙어 누가 센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꾸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래갖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가 그 전에 마케도니아를 이겨버린 것처럼 압도적으로 박살을 내버려죠. 그래서 이 꼼짝도 못하게 돼. 그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맺어진 조약이 있는데 이후에 셀레우쿠스가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앞으로 너희들 할리스강 너머로 넘어오지 마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배상금도 엄청나게 물어요. 그래가지고 아파메아 조약이 이제 아파메아 이게 이제 굉장히 안티오쿠스는 아픈 그런 조약이 되어버렸죠. 아파메아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 188, 189년에 벌어졌던 이게 로마가 그 당시 지중해에서 무지막지하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보여주는 방점을 찍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좀 강력한 왕국이었던 이 셀레우쿠스를 박살을 내버려. 그래서 안티오쿠스를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어. 천하무적이 돼갖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냥 수많은 동맹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1인 로마의 1인 지배 체제를 일국 지배 체제를 완전히 확고히 다지는 것만 남게 되고 수많은 나라들은 로마에 이제 줄서기를 더 강고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대략 우리가 로만 임페리얼리즘을 갖다가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에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로마의 움직임은 더 이상 주저하거나 이렇게 눈치 본다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야심을 드러내는데 이제 제국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노골적인 전쟁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좋아서 잘 한 분위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카르타고를 하는 것도 보면 전쟁에 말려 들어갔거든요. 남이 도와달라 해서 들어가서 전쟁하다가 계속 전쟁하게 된 케이스. 마케도니아 같은 것도 연루돼서 들어가서 전쟁. 그러난 다음에 셀류쿠스도 서진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한 전쟁인데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은 뭐냐면 제가 맛을 보면 맛을 안다 그러죠. 이 전쟁을 해서 재미를 보는데 그냥 이기고 마는 어떤 상징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이기면 알다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주체를 못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 돈 같은데 굉장히 둔하게 지냈던 로마 사람들이 돈 맛도 보게 되고 힘의 맛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무릎 꿇는 걸 보게 되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떠받드는 걸 보게 되고 그 맛을 보고 드디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로마 제국주의의 이제 성격이 변할 수 있는 이제 어그레시브 할 수 있고 어펜시브 할 수 있는 쪽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서 다음 시간에 이후에 벌어지는 BC 2세기 역사를 정치사적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